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난 이야기네요. 한풀 꺾인 방역 조치에 저도 요즘 들어서는 다시 동호회 활동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참 동호회 활동을 하던 그때보다 나이도 먹었고 한동안 동호회 활동도 비대면으로 했어서 그런가? 대화도 자연스럽게 못 나누겠고 그때 같은 기분이 나지를 않네요. 아무튼 5년 전에는 제가 독서 동호회를 다녔습니다. 인터넷으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는 동호회 모임이 조금 먼 거리였지만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마치 고향 친구들 마냥 편해서 번개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번개 모임이 계획되어 있었고 저도 참석하기로 돼 있던 날이었었어요. 모임이 일요일 점심에 모이기로 한 거였는데 그날따라 당일 아침부터 부득이한 이유로 번개 참여를 못한다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동호회 모임이 있는 장소에서 꽤나 먼 거리에 살고 있어서 이미 아침부터 준비해서 출발했고 한참 가는 중이었는데 지하철역이 하나하나 가까워질 때마다 모임에 참여를 못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게 예감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임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도 꽤 되고 저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전부 나오니 오랜만에 10명이 넘는 대규모 번개가 예정돼 있었는데 막상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나와 있는 게 저 포함해서 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불참 소식을 전해오면서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 정말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심지어 그 중에 3명은 오늘 모임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씩 모임에 나오는 나이 조금 지긋하신 형님과 그동안 모임에서 안면 정도만 트고 지냈던 제 또래의 회원이 있었어요. 그나마 이 사람이 조금 나대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모임을 주도할 만한 임원급 사람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는데 교통정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모임이 별로 재미가 없겠다는 생각에 그냥 중간에 봐서 집으로 돌아갈까 했는데 오늘 처음 모임에 나온 회원 중 2명이 제 또래의 젊은 여성들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그냥 평범하고 수수한 인상이었는데 한 명은 오늘 모임에 참석한다고 화장도 짙게 하고 한껏 옷을 차려입고 나왔더라고요. 누가 보면 오늘 작정하고 남자 한 명 어떻게 꼬셔보러 모임에 나왔다고 오해할 정도로 잔뜩 힘을 준 상태였습니다. 남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과감한 패션이었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쁜 사람이었는데 어디를 봐도 시선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보니 괜히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이왕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 있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남자 4명이었는데 저 말고 다른 남자들도 저 같은 생각을 한 건지 다들 쭈뼛거리면서 그녀 근처에서 얼쩡대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도착한 후 20분을 더 기다렸지만 더 이상 참석하는 인원도 없었고 파토가 나는 듯한 분위기에서 그 나대기 좋아하는 회원이 인원 정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더라고요. 그냥 파토가 나기에는 그 사람도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도저히 포기를 할 수 없었나 봅니다. 웃긴 건 그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의 리드에 맞춰서 다른 남자들도 다 따르더라고요. 그나마도 인원이 모여 있었으면 회비가 적당히 모일 텐데 6명이서 2만 원씩 걷어봤자 12만 원뿐이었을 테니 모임 장소를 수배하는데도 조금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나이 지긋하신 그 형님도 예쁜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오늘 모임은 자기가 전부 계산할 테니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재력을 뽐내더군요. 참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쁜 여자 회원 한 명이 왔다고 조금씩 나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뽐내는 사람,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신용카드를 꺼내며 재력을 뽐내는 사람, 그리고 모임에 처음 나왔는데도 자기도 처음 나왔다며 공감대를 이끌어 그녀와 친해지려 말붙이는 사람, 제각각에서 각자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 말도 저렇게 잘 못하는 데다가 돈도 없고 차도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모임에 참석했고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공감대조차 만들 수 있는 거리도 하나 없었으니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도태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진행자 역할을 맡은 그 회원이 사람들을 이끌고 오피스형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나불댈 수 있는지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선불로 계산하시던 형님을 보니 저 돈이면 내 일주일 식비는 될 텐데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다니 두 사람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모임에 처음 나온 다른 남자 회원은 이제 막 군대에서 전역한 티가 나는 젊은 친구였는데 젊은 것도 무기가 되면 무기가 될 수 있으니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주말에 집에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나 만나면 꽤나 즐거운 주말을 보낸 게 아닌가 하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와 무슨 썸씽이 있던 건 아니지만 그냥 나는 상대가 안 되겠다는 생각에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가 뭘까? 다들 그렇게 심심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니 그녀 하나만으로도 이 모임에 남아있을 이유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서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도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위치해서 이 중에서 한 명 골라가겠다는 판단을 한 건지 호호 웃으면서 모임에 제대로 참여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속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이 나온 평범한 여자가 그녀의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마지막 한 명을 고를 때까지는 내 옆에는 이 향단이가 내 옆자리를 대신 채워주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행자가 가라앉은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올려보겠다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딱 봐도 그녀랑 어떻게 손 한 번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게 티가 확 났습니다. 잠깐 뭘 준비하러 간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저도 그 틈을 타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나대기 좋아하는 회원이 그 여자 죽이지 않냐면서 보아하니 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모임 안에서 서로 경쟁자 죽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오늘 그녀에게 올인할 거라고 하면서 그녀한테 딱히 관심이 없다면 저보고 자기 좀 도와주는 바람잡이 역할을 해달라 하더군요. 그나마 몇 번 모임에서 마주쳐 본 적이 있다고 저를 자기 편으로 섭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지긋하시고 돈 많은 형님은 경쟁자로 보지도 않고 있더군요. 가장 위험한 건 오늘 처음 모임에 나온 젊은 친구인 것 같다고. 그 친구만 어떻게 커버를 쳐준다면 그녀는 자기가 오늘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잘도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독서 모임에 나온 거고 그런 건 관심 없다고. 대신 저한테 뭘 부탁하지도 말아달라 딱 거절을 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 회원의 표정이 조금 기분 나빠하는 게 표가 났지만 어쨌든 저는 이 경쟁에서 빠지겠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니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다녀오니 진행자 회원이 견제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나이 지긋하신 돈 많은 형님과 그녀가 서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채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옆을 지키던 평범한 향단이 그녀가 오늘 모임에 새로 나온 젊은 친구와 대화에 꽃을 피우고 있더군요. 경쟁에서 밀린 젊은 친구는 무리해서 가장 힘없는 암컷으로 눈을 돌렸던 겁니다. 어차피 머릿수가 맞지 않으니 영리하게도 이 젊은 친구는 이 수컷들 무리해서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오히려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자리를 비운 나대기 좋아하는 회원은 그 잠깐의 자리 비움의 순간이 악수가 되었던 것이고요. 한참 대화에 빠져있는 두 쌍의 남녀를 띄워내기 위해서 그는 온갖 게임이며 뭐며 이상한 이벤트를 준비해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할 게 없어도 그렇지. 어쨌든 이 동호회는 독서 모임 때문에 모이는 동호회 아닌가. 모임이 있기 전까지 서로가 읽은 책들에 대해서 어땠는지 독서 토론을 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의 스튜디오를 찍고 있으니 회의감마저 들더라고요. 물론 수컷 경쟁에서 밀려서 자존심이 조금 상한 것도 있지만서도 더 이상 제가 시간을 들여서 참석한 모임의 성격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물론 모임의 성격에 맞게 책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기는 했지만 제가 평소에 그 먼 거리를 오며 참석하던 모임의 수준하고는 너무 떨어지는 토론이었기에 적당히 타이밍 봐서 집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제멋대로 집에 간다고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괜히 가방에서 전화를 꺼내가지고는 만지작대면서 나 전화 한 통하고 돌아오겠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곤 제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오니 아까와 같은 동물이 왕국 같은 풍경은 없고 평범한 일요일 오후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깐 바람 좀 쐬고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찻집 입구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쿡 찌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여왕벌인 그녀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아 끌더니 둘이 같이 딴 길로 새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녀에게 관심이 있던 사람이긴 했지만 수컷 경쟁에서 밀려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녀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한 남자 중에 유일하게 그녀를 찔러보지 않은 순수하게 독서를 좋아해서 모임에 나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 번씩 다 그녀에게 어필하려고 푹푹 찔러보던 차에 가만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제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제가 오해했던 겁니다.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그녀는 동물이 아니라 여왕벌, 말인즉슨 여왕벌이 여왕과 함께할 수컷을 간택하는 곤충대전이었던 거예요. 먼 길 포기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한 저를 위해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그녀와 그 길로 찻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그녀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모임에서 목적도 잊은 채 그날리를 부렸으니 그녀도 기가 많이 빨렸었나 봐요. 저도 허기가 져서 식당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그녀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아 그녀와 둘이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복장과는 다르게 정말 순수하게 책이 좋아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알고 있는 지식도 많고 대화의 깊이도 그동안 독서 동호회에서 만나온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모자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드는 바람에 어느 순간 밖이 어둑어둑해 있더군요. 그녀가 갑자기 어디로 전화를 걸더니 오늘 집에 돌아올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녀가 통화한 상대는 다름이 아니라 모임에 같이 나온 향단이었습니다. 그녀도 오늘 처음 나온 회원과 말이 잘 되었는지 집에 안 들어올 것 같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녀가 저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침 집이 비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독서 이야기를 하느라 깜빡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왕벌이었다는 걸요? 집이 가까우니 집에 가서 같이 술 한잔을 하자는 그녀의 말에 긴장해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겁을 먹었나 근처에 호프집이 보이길래 거기에 가서 먼저 술을 조금만 마시자고 했어요. 맥주도 술이라고 몇 잔 마시고 보니까 조금씩 용기가 생기더군요. 평소에도 술은 좋아하는 편인데 세상 아름다운 여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니 술맛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분위기를 타서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소주를 한 병 시켜서 소주와 섞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술을 좋아한다고 같이 소맥으로 마시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한참 마시다 보니 3병을 넘게 마셨더라고요. 평소 주량보다 더 마셨는데도 긴장하고 마셔서 그런가 술이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막차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시계를 보는 걸 보고 그녀가 막차 시간을 확인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대답했더니 그녀가 자기가 집이 빈다고 아까 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녀가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얼른 계산을 하고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내가 이 날씨에도 이렇게 춥게 입고 나온 이유가 뭔지나 아냐고 하면서 모처럼 자기가 먼저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채지 못하냐며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없이 제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그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이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뒤에서 졸졸 쫓아가다가 저도 용기가 생겼는지 속도를 내서 그녀를 따라잡아 옆에 나란히 서서 걸었습니다. 일부러 손등이 스치도록 그녀와 걷는 발을 반대로 하면서 걸었는데 손등이 몇 번 부딪히다가 그렇게 그녀와 손을 꼭 붙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빌라 같은 투룸에 살고 있었는데 집이 많이 작은 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더 마셔도 됐는데 그녀는 굳이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좁아터진 방 안에 그녀는 침대 위에 걸터앉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책상에 앉았는데 방이 좁다 보니 서로의 무릎이 닿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 들러서 사온 캔맥주는 그 냉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 둘은 그 술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서 시원했던 캔맥주가 그녀와 저의 열기를 꺼트리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그녀와는 처음 만난 그날에 제 인생에 2번은 없을 만큼 뜨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둘 다 술이 좀 된 상태였어서 그런지 해가 중천쯤에 떠 있을 때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술이 깨서 멀쩡해진 정신으로 그녀에게 동호회에서 처음 본 남자를 어떻게 믿고 집까지 끌어들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그녀는 제가 예상한 대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게 눈에 보이는 가운데 그렇지 않았던 제가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정했다고 했어요. 정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 동호회 나가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대답을 대신 하더라고요. 그동안 동호회를 정말 공통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모르는 세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그 뒤로도 몇 번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깊게 끌려 진심으로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그녀와 오랜만에 만나 하루를 같이 보냈는데 얼마 전에 동호회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그녀가 이어서 한다는 말이 셋이서 하는 건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연애 상대로까지 생각했는데 그녀는 이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유흥의 일부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영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다시 동호회 활동도 활발해지는 것 같은데 나름 상처를 받았지만 가끔씩 그렇게 살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녀도 여전히 다른 동호회를 다니며 남자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래 외롭게 혼자 지내다 보니 지금이라면 그녀의 어떤 부탁도 다 들어줄 수 있으니 다시 저를 만나줄 수 있는가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궁창 같던 인생을 살던 저에게도 이런 기적이 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한 남자였어요. 아니죠. 평범하게 하루를 살고 싶어 했던 한 남자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저희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의사였고 엄마가 약사였으니까요. 벌이는 좋았죠. 욕심이 많은 아버지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개원을 확장했고 그게 큰 실수가 되어서 홀라당 망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빚쟁이들이 아빠를 찾아오시고 엄마는 제가 그 광경을 못 보게 귀를 막고 그랬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을 떠나서 산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그리 많은 나이도 아닌데 그때 그 동네에서는 유독 서울 애들에 대한 배척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그곳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 거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인생이 잿빛으로 변한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학교에 가면 심장이 쿵쿵거리고 오늘은 또 어떤 애가 나를 어떻게 상처 줄까 그랬죠. 제 책상 안에는 썩은 우유가 들어가 있기도 했고 물을 마시려고 가져온 물병이 어느 순간 애들이 손에 들려 있어서 그게 다 깨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져가는 것들은 제 허락도 없이 모두의 공용 물건이었어요. 그게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애들이 제 물건을 허락받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몰래 가져가서 거의 망가질 정도로 쓰니까요. 그래도 전 그때 나름 자존심이 있었던 때라서 딱 말했습니다. 야, 니네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래, 니네가 뭐 초등학교 같은 곳 나와서 친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반항을 하니까 말로만 괴롭히던 애들이 이제는 폭력까지 쓰게 된 겁니다. 전 철저하게 전교 왕따가 되었고 친구가 단 한 명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 저를 애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혼자서 물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로해 주었던 거는 학교 뒤에 수위칠 아저씨가 키우는 토끼들과 닭들 뿐이었죠. 전 그 아저씨에게 졸라서 제발 제가 아이들 밥 주고 돌보는 역할 맡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그래, 그럼 너가 해. 라고 하면서 저에게 동물들 돌보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걔네들이 제 유일한 친구였지요. 학교 쉬는 시간마다 바로 토끼랑 닭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철망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토끼 등털을 살살 만지며 불안하고 지친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애들도 제가 수희 아저씨와 함께 있으니까 건들지 못했고 동물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저의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 전교회장이 분리수거 담당이라서 자기네 반 애 한 명과 함께 항상 토끼장 뒤에 있는 소각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어요. 그러다가 저희 둘이 얼굴을 서로 자주 보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말을 트게 된 겁니다. 그 여자애는 저처럼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다만 저랑은 다르게 애들이랑 잘 어울리고 전교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 아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제가 왕따 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애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학교 복도로 가서 고래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야, 너네 이라운 건드리지 마. 얘 내 친구야. 하면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말을 해준 거죠. 그때부터 제가 왕따를 더 이상 안 당하게 되었고 그 아이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하지 하다가 중학교 3학년 시절이 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전 졸업식 날 그 애한테 편지랑 내가 가져온 초콜릿을 줘야지 했는데 그 아이가 졸업식에 안 온 겁니다. 아, 너무나 아쉬웠죠. 아빠가 페이닥터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 제 마음을 유일하게 어루어 만져준 게 동물이었기 때문에 전 자연스럽게 수의사를 꿈꾸게 되었고 그때부터 공부를 무진장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전 강박적으로 공부하고 부모님이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지요. 그 결과 수시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수의학과에 붙게 되었고 거기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릴 때 왕따 당한 기억 때문에 쉽게 사람들을 사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책을 읽거나 공부에 집중을 했는데 정신없이 예과본과 시절이 지나간 겁니다. 공립대라서 그래도 그나마 학비가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쌌지만 그래도 제가 감당하기는 힘들었어요.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병원 적자 때문에 헐떡이고 있었고 전 온갖 알바랑 이런저런 잡일들을 다 하면서 학비 내고 실습을 하고 그랬지요. 거기에 이제 제가 군대를 공항에서 복무를 하게 되어서 2년이 넘는 시간이 또 지났고 눈 떠보니까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간이 홀라당 가버린 겁니다. 졸업을 한 전 사회에 나왔는데 학부 과정 갓 마친 수의대생이 로컬에 나와서 받을 수 있는 돈은 300만 원도 안 되었어요. 의사들은 학부 시절에 인턴도 나가고 이런저런 실용 학문을 많이 배우곤 하지만 수의사는 아니 적어도 제 학교는 수박 겉핥기 부분으로만 배우고 로컬에 가서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아니 나를 써주는 것에 감사하게 여기면서 수련한다는 느낌으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 이것도 좋은 수의사가 되려면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일 거야. 하고 전 그 일을 묵묵히 견뎌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수의사와 실제로 일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수의사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픈 동물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고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아프고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죽을 때마다 하루 종일 침울해지고 내 강아지가 죽은 것처럼 울적해지니까요. 그런 감정들이 지속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우울증에 걸리게 된 겁니다. 동물병원 출근하는 길에 그냥 나 차에 치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방법과 이런 거를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했어요. 나 지금 정상이 아니란 것을 알았지만 왠지 정신과에 가면 진짜 내가 이상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만 같아서 꾹 참았죠. 그러다가 저에게 그런 힘든 저에게 훅 들어온 존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로컬 병원에서 테크니션, 간호사분이었어요. 그분이 유일하게 저랑 그 병원에서 말을 섞으며 친하게 지내는 존재였지요. 제 안색이 안 좋다는 것을 눈치챈 그 간호사는 항상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제 감정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도 없고 대학 생활도 일하면서 학비 갚느라 외롭고 공허하게 시간을 보내버린 나에게 그 친구의 존재는 정말로 담비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고 제 마음을 눈치챈 그녀는
소심한 저의 성격을 생각해서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저와 그녀는 사귀게 되었고, 제가 그 병원에서 나와서 다른 조금 더 큰 병원으로 들어가 페이를 올려받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녀와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또 괜히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싶어서 무리하게 제가 개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서울에요. 사실 서울에 이미 동물병원이 포화된 상태이고 요즘에는 둘 셋씩 뭉쳐서 아주 크게 개원을 하거나 그래야만 경쟁력이 생기는데 전 아내가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내 친구들은 다 서울에서 살고 매주 백화점 간다는 게 그게 너무 부럽다고 말하는 거에 못 이겨 무리하게 개원을 한 거죠. 결과요? 당연히 쫄딱 안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 이라운 에디슨 동물병원이라고 딱 세웠는데 정확히 6개월 뒤에 서울대 학석사 출신 수의사 3명이 동업을 해서 1층, 2층을 다 써서 개원을 하더라고요. 매출이 반토막도 아니고 그냥 토막이 났습니다. 아내는 제 속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카드는 벅벅 끓고 미칠 지경이었죠. 이래서 어른들이 어렸을 때 연애 많이 해서 여자 보는 눈 키우라고 하는 거구나. 난 뭐하고 살았냐. 아휴, 이 한심한 거사 하면서 한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아내라도 있으니까 아내가 돈 많이 써도 그래도 내 곁을 지켜주고 성격은 좋으니까 됐어 하면서 저를 위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겁니다. 손님 한 명이 갑자기 저에게 와서 아니 쌤,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가끔 카운터에 있잖아요. 얼마나 차갑게 사모님 노릇하는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차갑게 대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 사모 행동 때문에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다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 아내가? 하면서 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내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날 잡고 아내에게 말해야겠다. 내가 언제까지 아내에게 돈을 지원해줄 수도 없고 또 우리 손님들, 얼마 있지도 않는 손님들까지 아내가 떨궈내는 것 같아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핸드폰에 온 한 문자. 아내는 저 몰래 한 남자와 썸을 타고 있었던 겁니다. 몰라. 요즘 남편이 병원 힘들다고. 집에 올 때 죽상하러 오잖아. 요즘 병원 경쟁이 심해서 그래. 나도 그래서 개원하려고 하다가 그냥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거잖아. 라는 대화가 오갔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남자는 모 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며 교수를 준비 중인 놈이었고 그놈도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유부녀 유부남끼리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문자 내용들을 천하디천한 이야기들을 다 했더라고요. 그놈이 제 아내보다 나이는 훨씬 많았고 아내는 그걸 빌미로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돌아다닌 거죠. 샤워하고 나온 아내에게 따지니까 왜 자기 폰 보냐고. 오히려 그 핸드폰을 제 머리에 깡하고 때린 겁니다.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보는데 그때 아내가 한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당신이 결혼할 수 있겠어? 공부만 잘하고 별 보잘것없는 돈도 잘 못 벌어오는 놈이랑 결혼한 내가 바보지 하면서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신뢰가 와장창 깨진 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바로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 나도 이혼하고 싶어 당신이랑. 병원 망해가지고 나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남편 이야기도 못하고
맨날 시시부리한 동물 뒤치다거리만 하면서 이번 달 적자가 얼마니? 로컬 가면 통장에 네트가 얼마나 찍히는데? 미치겠네. 이런 소리 듣기 지겹다고. 빨리 이혼해. 나도 새 남자 찾아 떠나게. 라고 하더라고요. 억울했습니다. 더 억울한 거는 저희가 결혼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해서 서류상 미혼이었던 거였어요. 그게 왜 억울하냐면 아내는 바람을 핀 상태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실제로 혼인을 한 상태와 같다는 걸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이미 헤어진 부부가 진행하기엔 지옥만큼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소도 안 하고 뭐 헤어지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서로 짐을 뺀 거죠. 다만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엔 너무나 억울하고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아서 아내와 바람을 핀 그놈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한 성격 하는 사람이라서 바람핀 자기 남편을 뼈도 못 추스리게 복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원무과에 가서 소리 엄청 지르고 남편 주려고 싸운 사골국물 교훈병 열어서 남편 진료실에 찾아가서 얼굴에 부어부리고 은퇴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연금으로는 부족할 텐데. 노후 자금 얼마나 모아야 하나? 대부분의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은 바로 돈 걱정입니다. 월급이 끊겼을 때 생활비가 걱정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까요? 제가 수많은 은퇴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도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의 돈만큼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옛날 한나라의 왕이 당대 최고의 철학자 세 사람을 궁으로 초청하여 질문했습니다. 그대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첫 번째 철학자가 깊은 탄식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되어 일을 못하게 된다면 가난이 찾아올 테고 가난이 찾아와도 힘이 없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니 마음과 다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 늙은 몸이 가장 큰 고통이 옵니다. 두 번째, 철학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평생 꿈꿔온 것을 이루기 직전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희망을 잃어갈 때가 가장 큰 고통이 옵니다. 마지막 철학자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아무런 선행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 앞에는 오직 구애와 이웃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왕은 세 명의 철학자의 말이 다 맞는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겪는 고통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상황 그 자체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 좌절감, 후회와 같은 마음속 감정들이 우리를 더욱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인들은 4가지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증회고. 인생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싫은 것, 원치 않는 일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운명처럼 원수와 마주치고 아픔을 준 사람과 다시 보게 되며 꼴도 보기 싫은 사람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가난과 불행, 병고와 이별 그리고 죽음. 내가 피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우리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에 이러한 순환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순환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를 순리로 받아들여 우연히 대처해 나가지만 어리석은 이는 이 파도에 휩쓸려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을 비우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회자 정리.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따르니 이는 천지자연의 섭리이자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일가 친척도 남편과 아내도 자식들도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명예와 부귀영화도 언젠가는 모두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인생이란 쉼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 매달리고 집착하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이 되고 만병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털같이 가볍게 하는 비움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